네, 이렇게 의열단의 의열투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김원봉 선생이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을 만나서 이 의열단 선언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혁명 선언이라고 해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쓰신 글 중에서 아주 독립운동사에서 정말 중요한 글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을 만나러 간 의열단원이 바로 누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자명 선생이 되겠습니다. 이 유자명 선생은 대표적인 아나키스트였는데요. 무엇을 주장했느냐 하면 모든 강권, 강제로 하는 것과 지배를 반대하는 게 바로 아나키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일제에서 번역을 하면서 무정부주의라 그래서 뭔가 정부에 대한 정부를 없애자는 뜻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원래 아나키스트의 정신은 이러한 것입니다. 지배, 아무리 힘이 어떤 쪽이 세고 그렇다고 해서 힘이 약한 쪽을 지배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의열단에서 독립운동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민중이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된다. 대의로 누구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중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찾는데 행동으로 직접적인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의 어떤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일제의 어떤 통치 아래에서 사상 감정이라든지 어떤 집회, 결사, 자유 이런 것이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더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절대적인 자유는 방종과는 달리 책임이 있는 자유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키스트들은 뭐였냐 하면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의 자유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수양을 아주 중시 여긴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연합의 평등사회를 지향한다라는 정신적인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자명이었고 이 사람이 대표로 하는 단체가 바로 의열단이었기 때문에 이분과 유자명 의사와 신채호 선생이 만나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조선혁명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혁명선언을 이제 읽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릴까 했는데 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일본을 조선의 국호 정권 생존을 박탈해간 강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일본을 강도로 규정하고 타도하기 위해서 혁명이 바로 정당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열단의 어떤 이런 폭탄 투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거나 일제가 그것은 폭력이다라고 자꾸 선전을 하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이 우리의 의열혁명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찾는다? 일본이 강도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또 중요한 것을 이제 천명을 하는데요. 뭐냐면 3.1운동 이후 국내에서 대두된 자치론, 그 다음에 내정 독립론, 그 다음에 참정권 및 문화운동을 일제와 타협하려는 적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변절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립운동사를 이야기하면서 1930년대 들어서면서 일제에 이제 순응하고 친일로 돌아선 민족주의자들이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친일로 돌아선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자치론과 참정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의 그 지배를 받되 우리끼리 자치를 하고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변질되어 가서 나중에 40년대에 완전히 친일 매국으로 돌아서게 되는 그 과정에 있을 때 이러한 1920년대에 벌써 자치론이라든지 이런 참정권이나 문화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일제와 타협하려고 하는 적이다라고 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론, 독립전쟁 준비운동론 등을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그리고 넷째, 일제를 몰아내려는 혁명이 바로 민중의 직접적인 혁명이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몇몇 사람들만의 독립운동이 아니라 민중 전체의 어떤 의식이 다 같이 성장해야 되고 그 행동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섯째, 조선혁명과 관련 5가지 파괴, 5가지 건설의 목표를 제시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하고 이런 의미심장한 글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의열단의 그 김원봉은 이후에 1926년에 이제는 독립운동의 그 의열단의 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 시대의 변화와 정세의 변화 속에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1926년에 황포군관학교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이 황포군관학교는 국공합작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중국의 국민당과 그 다음에 공산당이 이 당시에는 또 같이 합해서 일제에 대항할 때였어요. 그래서 같이 합작을 했었고 또 소련의 어떤 자금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황포군관학교에 입교를 하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바로 손문, 장개석, 국민당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만나게 되고 주은래, 중국 공산당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주은래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김원봉이 나중에 해방이 될 때까지, 해방이 된 이후에도 중국의 어떤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또 아이러니한 것은 이 당시에 손문과 장개석과의 이런 인맥이 나중에 김일성이 이 김원봉을 숙청을 할 때 빌미로 해서 국제 간첩이라고 장개석과 내통한 간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원봉이 숙청이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해줬던 만남이 이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황포군관학교에는 의열단의 단원 중에 2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군관학교에 같이 입교를 해가지고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군대를 이끌어 나가려면 지도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황포군관학교에 같이 입교를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성숙, 그 다음에 김산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황포군관학교가 여기 아직도 이제 그 건물이 좀 남아 있고요. 그때 같이 입교했던 사람이 우남 김성숙. 이분은 나중에 해방이 된 이후에도 그 반민특위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정치 활동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 독립운동의 그 역사를 훼손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지켜주지 않고 친일 경찰들을 비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대결하는 그런 활동들을 쭉 하시게 되고요. 이분이 바로 김산이 되겠습니다. 본명은 장지락이 되겠는데요. 이 김산이 유명한 것은 우리가 그 아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닐 레이즈라고 그 아일랜드 작가가 쓴 그 책의 아리랑의 주인공이 바로 이 김산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의열단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원봉은 국민혁명군의 소위로 임관을 이제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의열단들이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이 국공합작에서 같이 군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일제의 대항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의열단은 군대 양성으로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하면서 동시에 대중운동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이때 또 북벌에 같이 참여를 하게 돼요. 북벌. 그러니까 위안스카이가 죽고 나서 그 만주 지역에 군사적인 그 북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군인들을 그 토벌하는 그런 일에 국공합작으로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또 이 국공합작이 또 분열이 돼버리죠. 그래가지고 이런 속에서 또 서로 국공내전이 또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이 활동했던 의열단들이 또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 사람으로서 일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국공합작에 같이 해서 참여를 했는데 나중에는 서로 중국의 편이 갈라지면서 우리 의열단들도 갈라지면서 서로
견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야, 남의 나라에 와서 군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국이 또 서로 이런 정치적인 그 이합 집산이 있을 때 우리 조선 사람들까지도 갈라지게 되는구나. 남의 나라 군대에서 활동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유일당 운동을 더 이제 가열차게 하게 되는데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자,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 속에서 김원봉은 어떤 그 입장을 항상 견지하고 있었냐? 항일 투쟁을 위해서는 어떤 단체나 국가와도 연대한다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항일 투쟁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로지 독립운동을 위해서 중국과도 손을 잡고 장개석과도 손을 잡고 주은래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김원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원봉을 나중에 뭐 김원봉을 이야기하는 자체를 뭐 빨갱이니 뭐 어쩌니 좌익이니 이런 프레임에다가 씌우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김원봉이 독립운동가로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직접 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원봉은 진보적인 민족주의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김원봉과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요. 의외의 인물도 있어요. 이육사. 여러분들 이육사 하면 뭐로 알고 계시나요? 다 시인으로 알고 계시죠. 뭐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뭐 이런 거 아니면 광야 이런 시를 지은 시인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이 이육사도 바로 의열단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육사는 형제들이 다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독립운동을 하고 이분의 어머니, 그러니까 외갓집이 허위 의병장의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수용 번호가 264번이어서 이름을 이육사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정률성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률성이라는 사람도 이 김원봉과 함께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음악적인 그 재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연안송이라든지 중국 인민해방 군가를 작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국교가 수교가 되면서 1990년대 이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지게 됐고 현재 최근에 들어서 이제 중국과 사이가 좋아질 때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또 중국과 사이가 안 좋으면 또 이제 묻히게 되는 그런 인물인데 어쨌든 이런 의미 있는 인물도 있습니다. 김원봉은 1931년 34살의 나이로 박차정 여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분이 되겠는데요. 이 박차정 여사 또한 독립운동가세요. 어떤 독립운동을 하셨냐? 이분은 또 집안이 또 다 독립운동하는 집안이었어요. 아버지인 박용한이라는 분은 경술국치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자마자 어때요? 자결순국한 사람들이 70여 명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결로서 내가 순절로 내가 나라의 빚을 갚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술국치 때 자결순국하신 분이 아버지세요. 그리고 또 어머니도 김맹년 여사인데 이 어머니는 집안이요. 누구 집안이냐? 아까 우리가 약수, 약산, 여성 했잖아요. 그 약수, 김두전, 그 다음에 김두봉, 우리가 독립운동하고 나중에 한글운동까지 했던 그 김두봉의 친척이에요. 그 집안 사람이 어머니야.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이런 의로운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촌, 아버지 형제, 외삼촌, 어머니 형제, 그 다음에 이 박차정 여사의 오빠인 박문희, 박문호는 다 독립운동가고 의열단에서 활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빠가 이 또 박차정 여사도 3.1 운동 때 3.1 운동을 주도하고 그 학교에서 독립운동을 이야기했던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들이 야, 이분 이제 잡혀가서 고문을 또 받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너 그 조선 땅에서는 독립운동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너가 이미 이제 찍혀가지고 막 감옥에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와라, 이리로 와라. 그래서 오빠가 이제 중국 땅으로 부르게 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진짜 동지이면서 연인이면서 부부의 연까지 맺은 그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일제의 총탄에 이 박차정 여사가 총을 맞아요. 그런데 그때 막 도망 다니고 그런 시절에 약도 제대로 없고 치료도 못 받으니까 이게 계속 그 상처가 골마가지고 결국에는 그 치료를 받지 못해서 도망가는 중에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삶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또 이 박차정 여사는 그 여성사, 우리나라 한국 여성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기억을 해야 될 만한 그런 분이세요. 이 박차정 여사가 뭘 주장을 했느냐 하면 자유연애를 주장하십니다. 이 당시에는 결혼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부모가 결혼해 하면 결혼했잖아요. 그런 거 아니야. 내 짝은 내가 고른다. 자유연애주의자. 그 다음에 결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하겠다. 자유결혼. 그 다음 뭐 또 주장했냐? 자유이혼도 주장하셨어요. 뭐야? 살다가 처음엔 사랑해서 살았는데 이 사랑이 식을 수가 있다. 그러면 자유롭게 이혼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셨어. 또 마지막 뭐 끝판왕이 뭐야? 자유재혼을 주장하셨어요. 뭐야? 이혼해가지고 살다가 다른 사람과 또 사랑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다시 재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여성들이. 남자들은 다 재가 다시 하고 막 첩도 두고 이러는데 왜 여자는 그렇게 평생 순절하고 살으라고 하느냐. 남녀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던 분이 이 박차정 여사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냐면 같이 그 혁명 동지 중에 같이 독립운동하던 여자 중에 그 후배에게 내가 죽거든 우리 남편 김원봉을 너가 좀 케어를 해줬으면 좋겠다. 너가 옆에서 반려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후배한테 남편을 맡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김원봉이 그 여인과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아주 뛰어난 인물이셨는데 그런 독립운동 과정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아까운 목숨을 잃으신 분이 바로 부인인 박차정 여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러브스토리가 김원봉만 있은 게 아니에요. 이 의열단 중에서 유일한 여성 의열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 현계옥이라는 분이세요. 이 현계옥 이분은 원래 대구 출신 기생이었어요. 아버지가 악공 출신이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음악에 능했고 음악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현계옥뿐만이 아니라 두 여동생까지도 해서 3명이 다 이런 음악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셋 다 기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생이긴 기생인데 뭐 술집에서 막 이런 기생이라기보다는 한학도 하고 시도 잘 짓고 그렇게 했던 다재다능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이셨습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현계옥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여러분 현진건 아시죠? 그 문학가 뭐 운수 좋은 날 이런 책을 쓰신 그런 글을 쓰신 현진건의 형이 되겠습니다. 현정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 서로가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사랑하는 사이가 됐지만 이미 이 현정건은 부인이 있었어요. 집안에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부인이 있었고 이 현정건의 집안 그러니까 현진건의 집안이 형부터 시작해서 다 유학 러시아 유학 그다음에 일본 유학을 했던 그런 집안의 사람들이었고 이분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었는데 어떻게 기생하고 맺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둘은 이별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 사랑의 이제 아픔을 막 이제 슬퍼하다가 안 되겠다. 대구에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그 기생 활동을 하면서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그런 인식이 생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현정건이 나타났는데 독립운동가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연이라든지 그 연인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동지로서 당신을 배우고 싶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같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폭탄 제조술을 김원봉에게 배우고 이 현정건에게는 영어도 배우고 외국어를 배우고 하면서 독립운동의 의열단에서 활동하면서 폭탄을 제조한다든지 또 무기를 운반하는 이런 위험한 일들을 해낸 사람이 바로 이 현계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계옥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영화 밀정에서
나오는 한지민 역을 맡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캐릭터가 바로 이 현계옥을 연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열단 활동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랬듯이 이렇게 다양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의열단에도 이런 여자가 있었다. 근데 또 그 여자와 관련된 러브 스토리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정말 영화 한 편으로 따로 나와도 될 정도로. 그리고 또 이 집안이 또 현진건이라는 그런 걸출한 작가를 낸 집안의 형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많은 스토리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열단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김원봉은 결국에 뭐를 만들어냅니까? 1938년에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단체 중에서 중국 본토 안에서 군대를 최초로 만든 조선인이 바로 이 김원봉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선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그 중국이라는 땅 안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군대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름을 좀 바꿔달라라고 해서 조선의용대로 바꾸게 되고요. 여기 정중앙에 있는 사람이 바로 김원봉, 그 다음에 여기가 윤세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용대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일제 때 현상금을 걸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김구 기념관에 가보면 김구 그 당시에 뭐 얼마냐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라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현상금이 200억이었어요. 그런데 김구보다도 더 높은 현상금이 걸린 사람이 누구다? 김원봉. 자그마치 320억. 에 달하는 현상금이 붙을 정도로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은 바로 김원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가장 큰 현상금을 걸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일본에게 위협적이었고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열정적인 독립운동가가 바로 김원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후로 이 조선의용대는 중국에서 같이 중국군과 같이 합작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 조선의용대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용맹하겠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중국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때문에 군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총칼을 들고 먼저 나가는 일지되고 이 조선의용대는 밑에서 선전활동들을 시키는 그런 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선전활동이나 뭐 정보 수집해주거나 뭐 이런 거를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조선의용대가 돼가지고 총칼을 들고 폭탄을 던지고 이런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만 이렇게 선전운동이나 하고 저 중국군들 싸우는 거 도와주기만 하겠느냐. 내가 직접 투쟁을 하러 나가겠다. 라고 하는 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분파가 바로 화북지방, 그러니까 연안지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연안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군에게 같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태행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행산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최창익, 무정, 김두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원봉은 여기에 팔로군으로 가지 않습니다. 팔로군으로 가지 않고 그 지역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때 이 팔로군으로 갔던 사람 중에서 윤세주, 그 다음에 진광화 이런 사람들이 호가장 전투가 일어나는데요. 이게 1942년입니다. 이 호가장 전투에서 일본 군대에게 둘러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군들이 모두가 다 몰살이 될 위기에 처했을 때 윤세주와 진광화가 그 일제의 그 포위망을 뚫는 그 선봉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되고 이쪽으로 호가장 전투에서 윤세주와 진광화가 전사를 하게 되면서 이 중국군들이 탈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누구냐? 주은래라든지 등소평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윤세주와 진광화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윤세주와 진광화를
아주 영웅으로 떠받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조선의용대가 한커우에서 1938년에 창설을 했다가 이 로양으로 가서 연안으로 가는 일부가 있었고, 이 김원봉은 다시 충칭으로, 그 당시 임시정부가, 김구의 임시정부가 있었던 충칭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이 연안으로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군과 합작을 해서 작전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태양산에 가면 이렇게 윤세주와 진광화의 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국에 가면 열사능원이 있는데요. 그 열사능원에 가면 석정, 윤세주 열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글로도, 중국어로 이렇게 딱 써 있는데 한글로도 석정 윤세주 열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무덤이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는 진광화 동지의 묘다라고 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기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의용대는 임시정부, 김원봉이 이끄는 이 조선의용대가 일부 충칭으로 오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 안에 만들어진 광복군에 편입을 하면서 제1지대 지대장이 김원봉이 되고, 이때 같이 협력을 하면서 독립운동 전체에서 함께 이렇게 하고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고 찍은 사진에 김구 선생님, 조소왕, 그 다음에 신익희, 김원봉 이렇게 사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방된 조국에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기쁨도 잠시, 북한에는 소련 군정이 들어오고 남한에는 미 군정이 들어오게 되면서 남북이 서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아픔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봤더니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들어왔더니 서로 갈라지면서 상황이, 같이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끼리 서로 반목을 하게 되고, 특히 이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아주 그 암살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송진우, 여운형, 장덕수 암살이 쭉쭉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뭐다? 바로 노덕술에게 이 김원봉 선생이 잡혀가게 됩니다. 이 노덕술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일제강점기 때에 친일 매국 경찰이었어요. 이 노덕술이 붙잡은 독립운동가가 얼마나 많은지. 이 노덕술은 별명이 뭐나 하면 고문귀, 고문귀신이라고 할 정도로 잔인한 고문을 해서 일본 경찰들이 오히려 더 막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잔인한 고문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머리카락 뽑기, 입 뽑기, 그 다음에 말하기도 정말 끔찍한데 독립운동가들의 혀를 뽑아버린 놈이 바로 이 노덕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 이 네모난 그 상자 안에 그 못을 안쪽으로 다 삐죽삐죽 나오게 해가지고 거기 안에 독립운동가를 벌거벗은 채 집어넣어가지고 발로 차면서 온몸에 그 못이 찔리게 하는 그런 고문 상자를 만들어서 고문한 놈이 바로 이 노덕술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일왕으로부터 훈장을 7개나 받아요. 그런 일본 친일 경찰이었는데 해방이 되자마자 반민족행위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잡혀가게 됩니다. 이 박흥식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1호로 잡히고 두 번째로 잡힌 사람이 이 노덕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잡아 가뒀는데 이 노덕술을 풀어준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장택상, 이 당시에 경찰청장, 이 사람들이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노덕술은 반공투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그 연장을, 그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풀어주게 돼요. 그러면서 1950년에 화랑무공훈장, 51년에도 화랑무공, 53년에 충무무공훈장, 일본에게 7개의 훈장을 받고 해방된 국가에서 이승만에게 3개의 훈장을 받은 사람이 바로 노덕술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부산 지역에 가가지고 엄청난 그 금융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호의호식하던 사람이 이 노덕술이에요. 그런데 이 노덕술이 김원봉이 화장실에 있는데 뒤처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덕술이 가서 김원봉을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김원봉이 감옥에서 노덕술에게 고문을 받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일제 때 320억의 그 현상금이 걸려가지고도 신출귀몰하고 잡히지 않았는데 해방된 조국에서 어떻게 이 친일경찰 로독술에게 잡혀서 내가 이 수모를 당하느냐, 이게 해방된 것이 맞느냐라고 해서 그 수모를 수모 때문에 3일 밤낮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는 앞에 봤듯이 독립운동가들이 암살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김원봉이 함께 일하던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북한으로 가고 싶지 않지만 이 정세가 나를 이 남한에 있을 수 없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948년에 남북연석회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 남북연석회의를 하러 가서 북한에서 김구라든지 우리 남한에서 김구나 김규식 또 그 외에 김원봉 이런 사람들이 가서 연석회의를 끝내고 돌아올 때 이 김원봉은 내가 남한으로 가면 언제 또 노덕술이라든지 장택상 이런 사람들이 나를 해칠지 모른다라고 해서 북한에 그냥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체류의 원인으로는 남한의 어떤 신변 위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승만을 필두로 해서 친미 정권이 만들어졌는데 이 김원봉은 중국에서 조선의용대를 만들어서 중국 공산당과 독립운동을 같이 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또 북한에는 연안파 동지들이 미리 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을 모시기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그 당시에 명망이 있었던 독립운동가나 이런 사회의 명망가들을 북한으로 이렇게 모셔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데리고 가는 건데요. 그런 활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규식, 조소왕, 엄황섭, 우리가 아는 독립운동가들이죠. 김원봉, 조한구, 윤기섭, 그 다음에 홍명희, 장길산을 섰던 홍명희라든지, 안재홍, 조선학회 이금노, 정인보 이런 분들을 북한에서 모시고 갑니다. 또 이광수, 채린, 나중에 친일로 돌아섰던 이런 사람들까지도 북한에서 이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선전 작업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다 이런 사람들을 숙청을 해버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북한으로 가게 되고 그런데 그 다다음 해에 바로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남한에서 김원봉과 관련된 가족들을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동생 4명, 사촌 5명을 다 그 밀양의 산에 데리고 가서 총살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유폐를 시켜가지고 가족 아무도 근처에도 못 가게 해서 굶어 죽입니다. 그 아버지도 굶어 죽게 되고요. 유일하게 동생들 중에 남자 동생들은 다 죽이고 여동생 1명만 살아남게 되는데 그분이 한 2-3년 전에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 외에는 그 조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고문하고 투옥하고, 박정희 정권 때까지도, 이승만 정권 때만이 아니라 박정희 정권 때까지도 이 집안은 그 반공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독립운동 선양은커녕 고통을 받고, 지금까지도 제가 이런 거 동영상 같은 거 올리잖아요. 그럼 댓글에 그냥 뭐 빨갱이니 뭐 이런 거 막 붙어요. 아직도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1952년에 박헌영 등 남노당파가 숙청이 되고요. 56년에는 숙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원봉은 어떤 활동을 했냐면 1956년에 제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이런 외국 군대가 철수돼야 되고 남북 교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들을 하시면서 통일에 대한 열망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원봉은 해방이 되어서 좋아했지만 또 남북이 갈라져서 제대로 된 해방이 아니고 제대로 된 독립이 아니었던 것을 아주 안타까워했는데, 이후에 연안파가 숙청당하고 58년도에 김원봉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개석과의 그 인맥을 이용을 해서 김일성이 국제간첩 혐의를 씌워가지고 이 독립운동했던 많은 사람들을, 남한에서는 이승만이 암살을 많이 했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또한 이렇게 숙청을 했던 그런 역사가,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립운동의 역사는 이 의열단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임시정부의 김구가 한인 애국단을 만들어가지고 윤봉길 의사, 의거, 그 다음에 이봉창 의사의 의거, 이러한 의거들을 통해가지고 끊임없는 의열투쟁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1908년 장인환과 전명훈의 스티븐슨 외교 거문 저격 사건을 필두로 해서 1909년 안중근, 이재명,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 박상진 의사 1915년, 1919년에 가장 노령의 강우규, 60세의 강우규 의사, 그 다음에 의열단의 첫 그 의거였던 박재혁 의사의 부산경찰서, 그 다음에 최수봉 의사의 밀양경찰서, 김익상 의사의 조선총독부, 또 김상옥 의사의 종로경찰서 투척, 그 다음에 시가전, 김지섭이 최초로 일본의 왕궁에 폭탄을 던지는 그런 의거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1925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 남자현 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나석주 의사의 동양 척식주식회사 폭탄 투척, 또 송학선 의사의 조선 총독 암살 사건, 그 다음에 조명하 의사, 1932년에는 한인애국단의 이봉창, 윤봉길 의사, 그 다음에 유상근, 최홍식 의사, 그리고 33년에는 백정기, 이강훈, 이규창의 암살 모의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1945년 해방이 되는 그 해까지 조민기, 유만수, 강윤국 등의 의열투쟁까지, 이렇게 35년 그 이상의 의열투쟁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독립운동사를 지금까지 보면서 많은 방식의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외교적인 노력,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또 무장 독립투쟁, 많은 운동이 있었지만, 독립운동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하는 의열투쟁이 일제강점기 내내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의열투쟁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숭고한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지키고 독립운동의 그 역사를 지금까지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독립운동가들의 뜨거운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새기는, 그리고 이분들의 삶 하나하나의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